아이고, 왔구나. 오래간만이네. 엄마! 근데 창문 좀 여시면 안 돼요? 날이 추운데 창문을 열면 감기 걸릴까봐 닫아놨단다. 근데 집안 공기가 좀 답답한데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렇니? 나야 매일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구나. 오빠 안 되겠다. 방향제라도 좀 사다 놔야겠어. 그러든가. 엄마, 요즘 집 청소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부지런히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구나. 아, 어쩐지 냄새가 좀.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뭐 오래된 거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니?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오빠 와서 어머니 냄새 맡아봐. 엄마, 안 씻었어? 왜 이렇게 찌린내가 나? 아니, 아침에 씻었는데. 그지? 냄새 나지? 어머니, 우리 같이 나갈 건데 이렇게 냄새 나면 저희가 쪽팔리잖아요. 자기 관리 좀 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냄새 나면 환기하고 다시 샤워하시라고 하면 될 것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부부 같은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65살의 김영자입니다.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남편과 함께 어렵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 생각하며 뒷바라지를 해왔고 특히 외아들을 위해 가진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 했고 며느리도 내 딸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시골집 마당에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들어오는 차를 보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골까지 내려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매번 빠짐없이 찾아와 제사 준비를 도와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웃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넨 뒤 짐을 내려놓고는 부엌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사 준비가 익숙한 듯 필요한 재료부터 꺼내고 손을 씻으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꺼내 굽고 나물을 손질하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을 부칠 때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집었고 나물을 무칠 때는 간이 고루 배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렀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라도 더 하려는 듯 쉬지도 않고 움직이는 손길이 야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준비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이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도 실은 내색 없이 매번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 힘이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엌일 대부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고된 일을 시켜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하며 싱긋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기름 냄새, 끓고 있는 국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도마 위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까지 익숙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년 찾아와 한결같이 도와주었기에 마음 한쪽에서는 고마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결려 이제는 부엌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니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며느린 제사 당일이 되면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에 올릴 음식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체크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국을 끓이다가도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맛을 보고 간이 맞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씩 해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제 사상을 차릴 시간이 되면 마지막까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가지런히 놓인 상을 보며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한숨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면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능숙하게 해내는 걸 보며 흐뭇함이 밀려왔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도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쓴 것 같았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부엌에서 손을 놓을 때도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매년 명절이 되면 시골집에는 익숙한 발걸음이 찾아왔고 부엌에서는 분주한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제사 준비를 도왔고 그 모습은 내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엌 일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칼을 잡으면 손이 먼저 움직였고 전을 부칠 때도 서너 장씩 한꺼번에 뒤집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반찬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상 위에는 음식이 한가득 차 있었고 아무리 피곤해도 몸을 조금만 쉬면 금세 다시 움직일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끝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묻힐 때도 예전처럼 야무지게 하지 못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물을 썰다가도 칼질이 더뎌졌고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다 보면 팔이 저려와 자꾸 쉬어야 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니 늘 기쁜 마음이었고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손을 놓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이 떨리고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우려 허리를 숙이면 한참을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대신 며느리가 하나둘씩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데 조심스럽게 일을 도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 것 같기도 했고 나보다 느린 손길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집었고 국을 끓일 때도 한 번 더 간을 보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허둥대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상위를 정리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살펴보는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올 때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점점 바뀌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가 중심이 되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맡아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놓였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던 부엌이 이제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내 자리에서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씩 멍하니 부엌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것저것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바쁜 게 당연했고 힘들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 손을 떠난 부엌이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한 따뜻한 음식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시골집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점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바쁜 탓인지 좀처럼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는데 웬일인가 싶어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새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열심히 살며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끼고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해 미안한 날이 많았고 남들 다 하는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준 것도 가슴 한쪽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제든 부모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늘 든든한 부모가 되자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렸고 명절이면 잊지 않고 시골로 내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항상 싹싹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기 좋았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제사 준비를 돕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돕기로 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자식이 자리 잡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태껏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에 이번만큼은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다 보니 큰 재산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소중하게 지켜온 땅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땅을 팔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봄이면 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태양 아래에서 허리를 숙여 일했습니다.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며 고된 농사일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고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이란 결국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이곳을 떠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선뜻 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을 손에 쥐고 아들에게 건넬 때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아릿했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점점 내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부모가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새로운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남은 바람이었습니다. 부모란 결국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허리가 결리고 손끝까지 힘이 빠져 식사 준비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져서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운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쁜지 짧게 안부를 묻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며 뭘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미안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챙겨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잠시 거실 정리를 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집안에 있던 물건이 아니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어 가볍게 펼쳤더니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개인적인 메모가 적혀 있을까 싶어 그대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스친 문장 하나에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짜증나는 년,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눈앞에 있는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내 이야기일까 싶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던 가족이었고 한 집안 식구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두고 쓴 말일 리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애써 아닌 척해 보려고 해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일부러 오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싫은 기색을 보인 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쌓아둔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눈치채지 못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쓸데없는 말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 그런 의미 없는 낙서일 거라고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 중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을까? 수첩을 다시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방금 본 글자가 단순한 착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라면 며느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덮어두려 했지만 가끔 밤이 되면 수첩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니까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문장이 앞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까지 걸어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길가에는 겨울비가 스며든 채 얼기 시작한 웅덩이들이 보였습니다. 괜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장까지 멀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장 입구가 보일 즈음 작은 돌멩이에 발이 걸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졌고 찬바람과 함께 강한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갈비뼈 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혔는데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조여오는 듯 아팠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와 옆구리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팔에 힘을 주는 순간 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니 허리와 옆구리가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혼자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싶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의사는 갈비뼈와 엉덩이뼈에 금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작은 금이 가도 움직이는데 큰 불편함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만 입원하면 된다고 했지만 당장 혼자 지내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아들과 며느리는 간병인을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명절이면 빠짐없이 제사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렇게 된 이상 무리해서 시골에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명절 동안은 시골에 내려오지 말고 각자 있는 곳에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은 병실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보내야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와 갈비뼈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렸고 물 한 그릇을 들고 부엌까지 가는 일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방을 나설 때마다 예전과 달라진 몸 상태가 실감났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국을 끓이려고 냄비를 들었는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놓칠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잡고 싱크대까지 옮겼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겨우 냄비를 올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좀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을 텐데 이제는 작은 일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제사를 그만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접 말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는 준비하기 힘들다. 매년 해왔던 거라 아쉽긴 하지만 이제는 좀 쉬려고 한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며느리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게 맞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무리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누구도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지켜온 제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로 시간이 흘러도 아들과 며느리는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혹시라도 올까 싶어 대문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때도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이번에는 내려갈게요라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에서 2년 동안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직장 생활이 바쁠 것이고 손녀도 학교에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집안일과 육아에 지칠 테니 몸을 쉬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까지 오는 길이 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뿐만 아니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설날, 추석, 부모 제삿날, 심지어 내 생일까지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다가도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혼자 사는 시골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명절이면 마당에서 들리던 손녀의 웃음소리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나누던 대화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뒤돌아보면 누군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텅 빈 공간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모습도 아들이 마당에서 고기를 굽던 모습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괜히 숟가락을 한 번 더 들었다 놓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손이 예전처럼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상 가득 차려놓아도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니 음식도 금세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기다리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어놓고 먼 길을 바라보던 날들도 줄어들었고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손녀가 뛰어놀 마당을 정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아침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 애써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전화에 익숙한 이름이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반가워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링크 보낼게요. 손녀가 보낸 짧은 문장과 함께 파란색 링크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유튜브에 나왔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낸 아들이 화면 속에서 어떻게 보일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링크를 눌렀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집중하지 못하고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시골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모습, 명절이면 음식을 나르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 화면 속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씩 내용을 듣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야 안정적인 삶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집을 자랑하듯 보여주었고 집안 곳곳을 소개하며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말이 귀에 박혀왔습니다. 지금은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네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새로운 집,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사돈과 함께 지낸다는 말까지.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이 화면 속에서는 가족과 행복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멀리서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한 채 영상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밝게 웃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랑하던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정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는 걸 보니 억울함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명절마다 바쁘다며 내려오지 못한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하더니 결국 챙길 가족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키워온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건 먹이고 싶어 배고라도 참고 학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살림을 꾸릴 때도 혹여 힘들까 싶어 땅까지 팔아 보태줬는데 지금 나는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잊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 바빠서 연락 한 번 못한 건지 아니면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를 짓눌렀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짐을 꾸릴 것도 없이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차를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정겹게 느껴지던 시골 풍경이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시골 들판이 점점 사라지고 빽빽한 건물들이 늘어나는 걸 보며 아들은 저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잊힌 채로 살아가는데 아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유튜브에 나온다고 말하며 보낸 링크. 손녀는 아직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으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물어가며 손녀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될 때까지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래 서 있자니 다리가 저렸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문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밝은 옷차림을 하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주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 했지만 조금씩 다가가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몇 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뒤 한참을 거리를 서성였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골집으로 명절마다 내려왔던 아들인데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을 리 없다는 걸 알기에 차마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울 길거리를 헤맬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손녀는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것도 아빠가 나온다고 알려준 것도 손녀였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손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물어가며 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낯설기만 한 도시 한복판에서 혼자 걸으면서도 손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 보니 이미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둘씩 학교 앞에 모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손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며느리가 걸어오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 한 번 없던 가족을 이렇게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니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가야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정말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걷다가는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앞에 가는 사람 따라가 주세요. 기사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거울로 나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이 조용히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택시는 거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앞서가는 며느리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맞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사는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잊고 산 건지 아니면 피하고 있었던 건지. 택시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커다란 단지를 보니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손녀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가족이 살고 있는 곳, 그동안 나를 외면했던 아들이 머무는 공간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며느리에게 걸음을 빠르게 맞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란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너 여기 몇 동 몇 호에 사니? 짧게 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며 바라보는데 눈길을 피하며 애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어머님, 갑자기 왜 여길? 얼버무리는 모습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때 옆에서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단지 출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가려 하니 당연한 반응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며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사는데 몇 동 몇 호인지 알고 싶어요. 경비원은 내 얼굴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등록된 주민이나 방문 예약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사상을 차릴 시간이 경비원은 내 얼굴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등록된 주민이나 방문 예약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한 규칙이겠지만 막상 이렇게까지 막아서는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머니인데 여기 사는 가족을 만나러 왔을 뿐인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려고 했지만 출입문이 닫히면서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걸어서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도 집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마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며느리를 놓친 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없이 먼 길을 달려와 겨우 이곳까지 왔는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무겁게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받아주길 바라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끊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니 이번에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피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손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자주 사 먹어요. 손녀가 예전 통화 중에 무심코 했던 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기억날 줄 몰랐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기다리면 손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손녀를 만나면 아들이 사는 곳도 알 수 있을 테고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할 기회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상가를 찾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희미하게 켜진 작은 공간에서 냉장고마다 형형색색의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손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손녀가 아닐까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손녀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오는 날이 아닐 수도 있었고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손녀가 오지 않자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가 몇 번 더 가고 나서야 통화 연결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도 그저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앞에 와 있다. 내려와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왜 왔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려와라. 직접 할 말이 있다. 더는 피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마주보고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밝게 웃으며 말하던 모습과는 달리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나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한순간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서울까지 어떻게 왔어?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와 마주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건데도 반가움보다 낯설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가볍게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몸은 괜찮은지 묻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튜브 잘 봤다. 새로 이사한 집도 참 좋아 보이더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은 짐작이 간 듯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아, 그거 봤구나. 그냥 별거 아니야. 요즘 이런 영상 많이 찍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몇 년 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집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그제야 저는 아들이 사는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을 직접 확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곳, 가족이라 부르면서도 연락 한 통 없었던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과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고 식사 중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낯설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밝게 웃으며 반갑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고 반찬도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왕 오신 김에 같이 드시고 가세요. 밥도 막 했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마치 평소처럼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대하듯이 불쑥 찾아온 사람이 어색할까봐 배려하듯이. 하지만 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집에서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인데도 그동안 저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고 식탁에는 여전히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돈은 소파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식구가 모인 자리였지만 어디에도 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으로 퍼졌지만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한 표정을 짓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더니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고 마치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속삭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왜 오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귓가에 닿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말투였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몸도 힘든데 그냥 시골에서 편히 쉬세요. 냄새나는 옷 입고 싸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난 순간 손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잘못 들은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해온 말이 다정한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귓가에 대고 속삭였던 말이 들리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 그리고 그것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깎아놓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있던 사과를 들어 며느리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사과가 날아가 며느리의 얼굴을 스쳤고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던 거실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돈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아들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접시를 들어 단단히 쥐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돈도 받았겠다 연락 끊었으면 인연 끊고 살자는 줄 알지? 왜 눈치 없이 쳐 기어오고 난리예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떠나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순간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접시가 앞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은 놀라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고 며느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저를 말리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명절에도 오지 않았던 이유,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던 이유, 가족이라고 부르면서도 연락 한 통 없었던 이유,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식사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축 늘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사돈은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싸늘한 눈빛을 한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해. 이러지 마.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고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도 누군가 붙잡아주기를, 적어도 마지막 인사라도 건네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오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다시 누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바깥 풍경을 바라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했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 손녀를 처음 안아보던 날, 며느리가 다정한 얼굴로 웃으며 시골에 내려와 제사를 도와주던 모습,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그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설 때의 차가운 바람, 닫힌 현관문, 아들이 내뱉었던 싸늘한 말투, 그리고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 속에 갇혀 있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무기력하게 지내다 보니 더는 이곳에서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남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자 친구가 먼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오면 어때?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있던 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몇 대를 이어온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땅을 팔고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던 민박집은 바닷가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 시골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박집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하루 묵어갈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고 갓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땀을 흘려가며 일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들이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피곤한 몸을 눕힐 수 있었고 새벽에는 차가운 바다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남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길고양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생선 찌꺼기를 하나씩 물어가기도 하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와서 생선을 달라고 조르고 배가 부르면 느긋하게 몸을 말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쉬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금방 등을 돌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스스로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끝내 닿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들은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와주기도 하고 다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남으로 왔을 때는 복수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후회할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플까? 몇 날 며칠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들이 저를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제 삶이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저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든 이제 와서 증명해 보인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남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저에게 가족은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슬며시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자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몸을 비비고는 다시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